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제기됐던 혐의 중 대다수가 입시 비리를 포함해서 유죄로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이 된 겁니다. 이로써 조국 정경심 수사가 과도하고 지나쳤다라는 비판은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됐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정경심 유죄 이후의 반응들 뜨겁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얼마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당시 조국 수사는 역모였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추 전 장관의 역모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역모였을까요? 정당한 수사였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10만. 동아일보 일면이 쓰고 있는 10만. 이거 어떤 숫자일까요? 그 숫자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10만. 무서운 말이에요. 정부 하루 확진자 10만 명 갈 것이다. 하지만 거리 두기는 강화 안 하겠다. 정부의 이 분석 굉장히 무서운 분석입니다. 일각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방역을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집단 면역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 10만 시대 두렵습니다. 잠시 후에 코로나19 확진자 뉴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릴 텐데 16,000명 이상을 넘길 것이다라는 우려와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죠.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PC. 정경심 교수의 PC. 정 교수 측은 이 증거로서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국일보 사면입니다. 대법, PC는 정경심 씨게 아니라 학교 거다. 그 학교 거를 왜 들고 옮기냐. 정당한 증거였다. 증거력을 인정했습니다. 정경심 씨의 마지막 카드는 물거품이 됐죠. 앞서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경심 씨가 이 PC를 빼돌린 것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토론. 그래서 설 전에 토론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중앙일보 6면입니다. 어려워 보여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상파 중계 없다. 31일에 설 전에 국민학회에 약속한 대로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양자 토론하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양자 토론 거부했습니다. 사자 다 하자. 표면적으로는 양자, 사자 다 하자지만 윤석열 후보 측의 제안을 거부한 형태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비명. 한국경제지 준비했습니다. 비명. 이게 좋은 비명일까요? 아니면 나쁜 비명일까요? 신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면입니다. 나쁜 비명이에요.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코스피 지수. 매 발톱 드러낸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 코스피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 층들 영끌에서 집 사는 게 아니라 영끌에서 주식 투자했던 젊은 층들이 정말로 눈물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비극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측 그리고 현 여권 민주당 측에서는 조국 정경심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는 과도했다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급기야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역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뒤 이야기 오늘 다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를 공개합니다. 동양대 PC 증거 능력 법원은 인정했고요. 조국의 대선 걱정. 남편의 반응도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경심 교수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나 1심, 2심, 3심 모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함께 공모한, 즉 딸 조민양에 대한 허위 스펙, 7개 주요 스펙이 모두 허위다라고 최종 인정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징역 4년, 대법원 정경심 전 교수 조국 일가 수사 2년 5개월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에 추징금 1억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양대 휴게실 PC, 이거 증거다라는 거예요. 정경심 씨는 저거 증거 아니다 라고 주장해왔지만 정경심 주장은 기각됐죠. 보호석 신청도 기각됐어요. 15개 혐의 중 대부분 12개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잘게 나누면 12개. 자녀 입시 비리 7대 7대 스펙 모두 유죄, 7대 스펙 모두 허위. 이 안에는 표창장 허위, 아버지 조국 교수가 있었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7대 스펙 모두 허위. 사모펀드 비리, 차명계좌 거래, 미공개 정보 취득, 유죄. 증거 조작, 자산관리사 등의 증거인멸 은닉 교사, 유죄. 특히 증거인멸 은닉 교사는 남편 조국 전 장관의 공모도 인정됐습니다. 유죄, 유죄, 유죄.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정혁신 변호사님, 정말 길고 길었던 조국 논란, 정경심 씨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단 종지부가 됐습니다. 대법원 최종심까지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일각에서는 정경심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가 과도했던 것 아니냐, 혐의가 지나치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어제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뭐 수사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대법원의 평가가 있었던 거고요. 수사는 정당한 수사였다. 네네. 그 제가 봤더니 2019년 11월 11일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2개월 정도 이렇게 끌었는데 혐의는 크게 15개였는데 그것을 세 등분으로 나누면 입시 비리 관련이 7개, 사모펀드 관련이 5개, 증거인멸 관련이 3개였는데 그 15개 중에 12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검찰 수사는 잘했다. 네네. 1심, 2심 형량이 4년이 똑같았는데 물론 이제 항소심에서 약간 그 내용이 바뀐 건 있지만 결과적으로 결과는 4년 정도의 징역형을 받을 만한 그런 범죄가 있었다. 하나씩 좀 뜯어보죠. 자녀 입시 비리는 7대 스펙 관련해서 모두 다 허위다. 1, 2, 3심 모두 다 유죄가 선고된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2가지가 무죄가 나왔고 증거인멸 관련해서 1가지가 무죄가 나왔는데 어쨌든 대법원은 그 원심을 확정을 했으니까 항소심 판결이 다 맞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입시 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모두 다 유죄가 나왔다. 그런데 혹시 항소심 판결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그 사이에 대법원의 전원 그 합의체 판결이 있었어요. 그것도 특히 압수수색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에 있어서 그 관련 당사자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그건 뭐 의사 관련된 판례였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뜬금없이 조국 그 재판부에서 이 전업 합의체 판결을 인용을 하면서 그 동양대 PC를 조교가 임의로 제출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그 조국 그 전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은 이게 대법원에서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정경심 교수 건은 다르다. 왜 다르냐?
그 PC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면 당연히 대학 교수가 자기 돈으로 그 PC를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그 PC를 학교로부터 지급을 받았으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동양대에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관리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아무리 학교가 나한테 줬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리하고 있으면은 나한테 일정한 처분성이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 PC를 정경심 교수가 학교에다가 반납을 하고 학교에서도 뭐 그걸 다른 교수한테 준 게 아니고 휴게실 같은 데다 방치를 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방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관리권을 정경심 교수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동양대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안에는 해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그 뭐 어제 그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동양대 PC가 문제가 될 것이다. 예.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설령 동양대 PC가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동양대 PC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동양대 것만 위조가 된 게 아니고 서울대 공익법센터, 단국대, 공주대, 키스트, 부산의 어떤 호텔까지 너무 많은 그 조작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양대 PC 안에서 네. 이른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정 교수가 위조한 흔적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정경심 씨가 주장을 해온 거잖아요. 네네. 표창장을 위조해온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오다가 갑자기 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온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법원은 위조도 했고 저 PC도 당연히 증거다. 왜냐하면 이건 정경심 씨게 아니라 학교 거잖아요. 학교 거. 그 다음에 그 동양대 그 문서가 예. 설령 증거에서 빠진다고 해도 나머지 증거들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죠. 차고 넘쳤다. 네, 입시 비리와 관련된 그 다른 증거들이 예. 너무 많았는데 대법원은 동양대 것도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항소심 그 판결을 좀 그 읽어봤어요. 예. 근데 재판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정경심 교수의 저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다른 지원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돌아갔다. 누군가 한 명은 떨어졌으니까. 아,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 교수 부부가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시 공정성에 저희 때 같으면 그냥 시험 쳐가지고 그 점수로 쭈르륵 갔는데 지금은 수시다 정시다 해가지고 예. 여러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입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죄가 나오기는 그 무죄가 2건이 나오긴 했지만 그 얘기는 좀 잠시 후에 해보고. 네네. 그러면 PC가 2개였던 거예요? 지금 저 자산관리인이랑 같이 빼내온 PC 따로 네네. 이번에 그 동양대 조교가 제출했던 PC 따로 PC가 그 제가 제 기억으로는 크게 3가지 PC가 있습니다. PC가 3개였다. 동양대 PC가 있었고 그 자산관리인 뭐 김모 씨가 임의 제출한 그 조국 전 장관 집에서 나온 PC가 있고 예. 조국 전 장관 아들도 PC가 있었어요. 그 PC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제 3대가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동양대 PC였을 뿐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판결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표창장은 위조된 겁니까? 표창장 위조가 된 거죠. 그럼 지금부터 표창장 위조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법원 판단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법 질서를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죠.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이게 바뀌려고 한다면 지난번 한명숙 전 총리 건과 같이 예. 재심을 통해서 이 판결이 틀렸다라고 그 박탈이 돼야 되는데 판결이 무효화돼야 되는데 예.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0.000%이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상 네. 법리상 표창장은 위조된 거다. 네. 정경심 씨 변호사 김칠준 변호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좀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그리고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난다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조국 정경심 두 분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장을 위조하고도 위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됐고 대법원에서까지 표창장이 위조됐다로 인정이 됐는데 안타깝고 불쌍하고 화가 난다라는 변호인의 반응 들어봤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고통스럽다.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먹을 줄 알았는데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이제 나라의 명운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길.
이라며 대선에 집중해달라는 정치적인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지금 남편도 아내와 함께 표창장 위조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대법원에서까지 표창장은 위조됐다라고 유죄가 나왔는데 고통스럽다, 억울하다라는 반응이에요. 조 전 장관의 반응은.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인사로서 국민 앞에 송구하고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법으로 확정 판결이 나고 명확하게 진실이 드러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시계를 2년 전, 3년 전, 2019년으로 돌렸을 때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숱한 인사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해왔는지를 바라보게 되면 드러나 있는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으로 외면하고 실질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많은 일들을 비추어 보건대 오히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어렵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이 죄에 대해서 순수하게 인정하고 죄값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극구 부인하게 되면 결국 증거를 인멸하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네. 불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고 그 다음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조국 전 장관의 딸에 관련된 문제들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줄줄이 남아있게 될 텐데요. 가장 안타까운 건 조국 전 장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법과 정의의 잣대로서 평가받아야 되는 일을 정치의 영역으로 치환시켜서 상당히 많은 혼란들을 자초시켰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조국 전 장관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지난날 대한민국 국민께 숱한 거짓을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적어도 지난날 과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송구합니다. 고개 숙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입장 한번 살펴보시고 여야 반응도 보겠습니다.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다.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다.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 위에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수사는 정당했다라는 입장 나왔습니다. 야당의 반응 들어보시죠. 물론 사필 규정이긴 합니다만 이 정경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역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옳았다라는 것이 다시 증명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당은 입장이 있었을까요? 여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의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김용민 의원, 재판은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 사라지는 세상 만들겠다. 김용민 의원은 뭐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로 알려져 있고 이재명 후보와도 가까운 인사인데 판사 성향 따라 극과 극 달리는 판결 사법개혁의 원동력 될 것이다. 지금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재판은 판사운은 얘기를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유심무죄, 무심유죄. 힘이 있으면 무죄고 힘이 없으면 유죄다라는 반응들을 내보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김용민 의원이 변호사 아닙니까? 근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 판사운이다. 그러니까 판사 잘못 만나면 유죄고 판사 잘 만나면 무죄다. 사법 개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대법원 판단도 이렇게 인정을 안 하면 대법원 할아버지가 나와서 판결을 해야 인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것은 이번 조국 정경심 재판의 결과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저런 논평을 내는 민주당이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이 올해 4월에 재보선 참패의 결과를 외신이 내로남불로 정리를 했죠. 내로남불. 아직도 저렇게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반성한다, 뭐 혁신하겠다. 그 반성한다, 혁신하겠다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저와 같은 결과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을 마치 정의와 사법개혁의 상징처럼 생각했던 우리가 안타까운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우리 사회가 저 사람이 어떤 진보적 지식인 또 상징적 지식인의 하나 혹은 대통령께서 마치 빚을 졌다는 사람의 태도가
그리고 더군다나 법대 교수지 않습니까? 법대 교수가 어떻게 법의 결과에 대해서 나는 집에서 따뜻한 밥 먹을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잘못됐고요. 또 뭐 대선에 집중하라. 언제 우리가 자기 재판에 집중했습니까? 저는 매우 아직도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대선에 집중하라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상당히 민주당이 혼란에 겪었고 진보적 지식인들이 혹은 촛불 세력들이 상당히 실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빚이 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민주당의 갈 길이 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소신 발언, 돌직구 말씀 들어봤습니다. 판사운, 김용민 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판사운, 사법운. 자, 그런가 하면 주요 유죄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 사모펀드 혐의, 증거인멸 혐의. 특히나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돼서는 남편 조 전 장관도 공모했다라는 게 대법원에서 일정 부분 인정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부부가 표창장을 조작하고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증거인멸하는데 교사하는데 가담을 했다라는 게 대법원에서까지 인정이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옳았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건 이야기해보고 특히나 전 국민의 공분을 불렀던 것은 주요 7대 화려한 스펙 모두 다 허위였고 이게 유죄로 대법원에서까지 인정됐다는 거죠. 함께 보시죠. 뭘 위조했냐? 그러니까 뭐가 허위였냐? 대법원 판단이에요. 뭐가 허위였는지 보시죠. 자, 1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허위. 이건 아버지 조 전 장관이 있었던 서울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2번 당국대 의과대학 연구소 인턴 확인서도 허위. 3번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소 인턴 확인서도 허위. 4번 키스트 인턴 확인서도 허위. 허위 되게 많아요. 5번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 이거는 정경심 교사 직접 위조한 거죠. 6번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 허위. 7번 부산 A호텔 인턴 확인서 허위.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의대를 보내야 됐습니까? 꼭? 이 중에서 조 전 장관은 그간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으로 대법원이 판단한 셈이 됐습니다. 특히 공익인권법센터 본인이 있었던 인권법센터 서울대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조 전 장관은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검찰이 기소를 했고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이건 조 전 장관이 모를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조 전 장관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인턴 확인서를 했다라는 저 인턴 확인서가 대법원에서까지 허위로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이 모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턴을 했고 정상적으로 센터에서 발급이 됐다라는 이 발언을 했었을 당시가 조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예요. 법무부 청사 들어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나 많은 민폐를 끼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제도라는 것 자체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새로운 인턴 경력 증명서라는 그 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양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인턴을 한 것처럼 이제 거짓으로 모든 것이 법원에서 이제 증명이 됐는데 사실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그 학교의 그 과에서 인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 말이 안 됩니다. 제대로 인턴이 작동할 수가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렇게 보셨지만 이제 조국 관련 문제에 대해서 뭐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 혹은 언론에서 너무나 과장 보도를 했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검찰 개혁 얘기 나왔었죠. 언론 개혁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일부 뭐 여당 인사긴 하지만 사법 개혁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개혁이라는 게 무엇인지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검찰 개혁 기억하시겠지만 저 사건이 있었던 2019년 말 10월 달 11월 달쯤에 서초동에서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인 검찰 개혁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다 허위로 증명된 범죄를 기반으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외쳤던 것인가? 라는 어떤 허탈감을 검찰개혁을 주장한 민주당 지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정말 잘못됐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검찰을 개혁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 검찰개혁이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이러한 허위로 모두 증명된 이런 범죄들을 덮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검찰개혁을 외쳤던 것인가? 라는 허탈감을 민주당 지지자들 혹은 검찰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쯤에서 정말 자신의 잘못 그리고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끼쳤던 누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는데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 전 장관은 법무장관 청문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상장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이 발언도 거짓이었습니다. 저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그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또 저 딸아이의 봉사활동을 보고 상장을 추천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 봉사활동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내부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이가 상장을 받아온 건 사실이란 것입니다. 자, 이 상장 정혁진 변호사님, 네. 표창장이고 위조됐다는 거죠, 대법원. 네, 위조가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이에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갖다가 보면요. 그 7대 스펙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냥 풀어드릴게요. 그 공익법센터 인턴 확인서는 인턴을 하지 않았다. 이게 대법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가 거기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수경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수가 어떻게 자기가 관여하고 있는데 자기 자식을 집어넣느냐. 그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서울대 인턴 뭐 고등학생 다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못해요. 근데 그런데다가 인턴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인 것인데 점입 가경으로 설상가상으로 거기에다가 아예 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거의 인턴 확인서를 써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단국대 관련해가지고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았다. 그다음 공주대 생명과학 그 연구 실험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키스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동양대 표창장 그 위조가 된 거고 동양대에서 보조연구원 활동도 근무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 호텔에서도 인턴했다라고 했는데 그 인턴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 근데 저 포함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어떠한 범죄 행위를 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더 크게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화가 나게 했던 것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예. 내가 위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때 잠깐 뭐 머리가 이상했었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과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을 끝까지 하나같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수사력을 더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2년 반 넘게 지금 그 전 국민들이 아주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또 태도를 취하실지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수사를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역모라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역모라던 추미애 전 장관의 반응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역모. 보도에 의하면 서대원 역학자가 조국과 친하게 지내라 조언했더니 윤석열이 조국이 대통령 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2019년 8월 이미 2019년부터 대통령을 꿈꾸고 있었다. 조국에 대한 함정 파기 수사는 역모에 가깝다고 본다라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직 법무부 장관 두 분이 오늘 다 나오죠. 앞서서는 조국 전 장관, 후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병민 대변인,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등등이 이끌었던 조국 수사가 소위 함정 파기 수사였고 이건 역모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역모.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강제,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수사를 해서 정치적으로 무리한 일들을 단행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일 텐데. 역모라는 뜻은 네. 그 과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임금이나 왕에 대해서 임금이나 왕이 있는데 그 임금과 왕을 소위 쿠데타나 암살이나 뭐 반정을 일으켜서 제치고 제거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역모? 추미애 장관의 인식이 약간 그런 쪽에 많이 닿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 명을 거역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군가의 명을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거역한다. 이런 표현들도 참 굉장히 듣기가 어려운 표현들이죠.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주어진 권한들을 이런 방식으로 엉뚱하게 남용했던 일들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맞서 싸웠던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들께서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힘들을 모아준 게 아닌가 싶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후보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여전히 그 역할들이 아직도 미흡했는지 마지막 대통령 선거 순간까지도 추 전 장관의 역할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작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 일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냥 동양대 표창장을 마음대로 위조해갖고 입시에 썼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7대 스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엄마와 아빠의 사회적 위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조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위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엄마가 동양대학교의 교수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위조를 아무나 갖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조를 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얼버무려도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위조가 가능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이 가장 공정해야 되는 입시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게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저질렀던 행동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으니 이 일을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이제 앞으로 남겨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 조국 전 장관 일에 대해서 그동안 함께 옹호해왔던 민주당의 숱한 인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이제 역모 발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김병민 대변인, 예. 그 윤석열 후보는 과거에 조국이 대통령 되느냐라는 것을 역술연에게 왜 물어본 겁니까? 그건 그런 보도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많은 얘기들이 이곳저곳 전원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은 얘기들 하나 둘을 갖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서의 본질과는 상당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어렵고 위태로운 시기가 되면 항상 프레임을 가두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는 사진이 찍힐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면 우리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청주 간첩단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청주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보도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들, 당시에 간첩들이 다 같이 활약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들까지 들게 되는데요. 40일 남았습니다. 40일.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국민께 좋은 선거 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긴 했습니까? 조국이 대통령이 되냐고? 그거 사실입니까? 그 보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네. 여기서 나와 있는 보도들을 바탕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한 일들을 숱한 내용들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전원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들 하나둘씩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얘기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7대 스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면 이 조민 양의 대학 입학 자격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함께 보시죠.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교를 졸업한 조민 씨. 고려대 관계자, 입학 취소 심의위원회 논의 중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 후 현재 청문 절차 진행 중. 오래 진행하네요. 오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지난해 1월 의사국가고시 합격. 부산대 의전원 입학 최종 취소 시 복지부가 취소 여부 결정.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그 입시의 어떤 스펙 업그레이드가. 그러면 이 7대 스펙 중에 상당수가 고려대에도 쓰였고 부산대에도 쓰였다는 건데, 자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네. 고려대와 부산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판단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좀 속전속결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죠. 그렇다면 실제로 그거 자체가 그 조민 씨가 학교 들어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판단해서 그것이 점수 배점에서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을 말하자면 비추어 봤을 때 입학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면 입학 취소가 가능한 것이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곧 대학교 입학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자체가 연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말하자면 의사가 되는 법 안에 보면 그 학부가 나오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을 안 나왔다, 그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의사가 되는 길에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해서 네. 하나하나가 다 취소되었을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고졸자가 되는 예. 그런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같은 정경심 씨에 대한 최종심의 대법원의 판결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사실 향후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조 전 장관의 재판은 현재 1심 재판 중인데 네. 역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산대 장학금 명목 뇌물수수 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사모펀드 투자금 누락 등의 혐의인데, 요 공직자 재산 신고, 사모펀드 투자금 누락 등 혐의는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된 것과 연결이 돼 있을 것이고, 네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도 당연히 정경심 씨의 최종심과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조 전 장관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재산 신고 누락 관련돼서는 어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저거는 조국 전 장관이 혐의가 11개예요. 11개입니까? 예, 11개인데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아, 증거인멸 교사도 있군요. 네, 11개인데 지금 이 판결과 관련해가지고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시 비리 관련된 거, 그다음에 증거 인멸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된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공직자윤리법. 다른 걸 떠나가지고 서울대 연구실의 조국 전 장관 PC에서 뭐가 나왔냐면 당연히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관련된 그 조작된 서류가 나왔고요. 예. 부산 호텔 것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정경심 교수의 판결로 인해서 그 부분은 조국 전 장관 관련해 가지고는 유죄가 나올 것으로 거의 99% 확실하고요. 입시 비리와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된 것도.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증거 인멸 관련해서도 그 증거 인멸을 이제 뭐 여러 사람 통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재판이 2020년 초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했는데, 그 원래 제가 찾아봤더니 오늘 공판 날짜였어요. 예. 오늘 공판이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기일을 그 뒤로 미루었거든요. 아마 조만간 이게 재개가 돼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장관 혐의는 이러한 입시 비리 그런 것보다도 뇌물수수나 뭐 유죄수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갖다가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이라고 있거든요. 고등교육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총장은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동양대 무슨 인턴 확인서 같은 것들이 고대에서 봤을 때 아예 뭐 이거는 뭐 있으나 없으나라고 해가지고 아 이건 별로 영향을 안 미치고 조민 학생이 굉장히 우수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출한 서류 자체에 위조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이거는 그 입학 허가가 취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고등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 중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 이 부분 유죄로 인정됐죠. 네네. 조 전 장관이 논란이 됐던 당시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제가 잘 그 경제나 경영에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수현 교수님, 지금 들어보면 저때 당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 그리고 알려주지 않는 거다, 사모펀드는. 알 수가 없다. 알려주면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법원이 인정한 거는 미공개 정보까지 취득을 했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일부러 누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까지 정경심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 혐의도 있는 거잖아요. 조 전 장관은 아예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데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한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동영상을 지금 보니까 기억이 문득 나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하고 무제한 토론해가지고 굉장히 길게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해가지고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그때 정말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만 기자회견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많은 거짓말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인 것으로 이제 드러났고 우리가 꽤 오랫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이 동영상을 보니까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사실 그 조 전 장관이 뭐 입시 비리, 사모펀드 또 이제 앞으로 또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공직자 재산을 신고할 때 이런 부분들을 누락시킨 것, 뭐 그런 게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판단한 것들, 대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판단한 것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직접 밝혔던 것들이 많은 부분 다 거짓으로 거의 대부분 다 거짓으로 밝혀진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우리가 정말 어떤 사회를 살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정말 조국 교수 때문에 정말 나라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졌었던 그래서 광화문에서는 보수 진영이 집회하고 서초동에서는 진보 진영이 집회하고 매일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언론에서 이제 조국 교수의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 혹은 의혹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진실을 말할 때마다 그것이 항상 진영 논리로 폄훼되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받았던 스트레스가 정말 극에 달했었는데 이번에 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좀 해소되었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 조국 교수의 이제 재판이 또 계속 될 텐데 그 부분에도 좀 굉장히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에 대법원 확정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좀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법무부 장관의 조 전 장관을 임명했던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과연 옳았는가 하는 의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의혹이 모두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한 것이 어쩌면 나쁜 선례가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이야기 하겠습니다. D-40,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 전에 TV 토론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네, 31일 토론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설 밥상 민심은 어떻게 될지도 여론조사 결과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양자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설 전에도 양자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게 지상파 중계 없어도 되니까 설 전에 양자 토론하자 31일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거부했습니다. 논란입니다. 일단 여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1일) 국회 회의관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양자토론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양자토론 제안을 통해서 사자토론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자토론도 하고 또 양자토론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사자토론 뒤에 숨지 않기 바랍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대장동이 두렵습니까? 당당하게 양자토론에 먼저 응하시고 사자토론은 언제든지 환원됩니다. 토론 형식 이런 거 구애되지 말고 하면 될 텐데 우리가 신발을 하나 사도 다 비교해서 사는데 특별히 뭘 배제하고 이런 생각은 없이 원칙에 따라서. 자, 김영주 의원님, 지금 언론 보도들이 좀 혼재돼 있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 측의 양자토론 역제안을 거절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양자토론, 다자토론 모두 다 수락을 했다라는 보도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31일에 지상파 중계 없이 뭐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뭐 방법은 많으니까 양자토론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뭡니까? 이제 처음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자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국민의힘은 그 사자토론보다는 우선 양자토론을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양자토론을 하자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재명과 김동연 양자토론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네. 또 그러면서 또 민주당에서는 당일날 그러면 양자토론, 사자토론을 다 하자. 그렇게 돼 있는데 사자토론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측에서는 삼자토론이라 하다. 국민의힘 빼고 이제 여기까지 왔었는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빠진 삼자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마 한다 그러면 끝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양자토론을 원한다면 그 양자토론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입장일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31일 혹은 30일 양자토론 뭐 말하자면 지상파가 없더라도 자체적인 뭐 미디어는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많죠. 양자토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양자토론 제안은 거절하고 다자토론하자라고 했다가 다자토론을 전제로 한 양자토론은 수락할 수 있다가 입장인 거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자토론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양자토론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도 사자토론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김영 대변인께 묻고 싶은 건 이재명 후보 측에서의 주장은 사자토론을 윤석열 후보가 피하고 있다라는 비판인데 양자토론 제안을 했잖아요. 그럼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받든지 안 받든지 조만간 얘기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자토론에 대해서는 피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일단은 나중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토론에서는 아마 사자토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제 한 40일 정도밖에 선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사자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정 토론이 3차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구정전의 양자토론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합의를 해서 1월 달부터 둘간의 토론을 보여드리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잡아놨던 것이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둘만 하는 것보다는 지상파 초청해서 다 같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양자토론을 먼저 약속하고 준비했던 만큼 이것을 보여주자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의 어제 얘기를 보니까 사자토론 31일도 하고 양자토론도 하자. 얼핏 보면 하루에 둘 다 하자는 주장처럼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성 있게 이 논의를 좀 끌고 가는 일이 중요할 것이고 협상단 간의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뒤 10시에 우리 측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TV토론에 관련된 5분 뒤에요?
아니군요. 15분 뒤 10시에 기자회견을 가지니까 그 내용으로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을 곧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여야 간에 31일 양자 토론안에 대해서 협상 중이다. 네. 라는 말인 거예요? 양자 토론에 제안을 했고 민주당도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어정쩡하게 이것저것 다 하자 얘기를 했으니까 진정성이 떨어지는 상황, 그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조금 뒤 10시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김용주 의원님. 2007년도에 그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만약 역으로 생각할 때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안 냈으면 이 지상파 3자 토론, 그러니까 3사가 하는 양자 토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날짜 욕심을 내지 않고 26일 날 가처분 전에 25일 날 토론했으면 될 일이었다. 아, 선수를 쳤으면? 네. 그걸 왜 그러네. 역사적으로 예. 2007년도에 있었던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지 않고 예. 설 바로 직전에 31일에 안철수가 나오는 뭐 방송을 안 하려고 했던 그 꼼수가 국민의힘의 꼼수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조합해 보니까 양측에서 31일 양자 토론 안, 윤석열 후보 측이 제안한 이 안을 양쪽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꽤 커 보여요. 예. 현재로서. 잠시 후 10시에 속보도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고요.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와 토론하는 게 무섭나 봅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도 그걸 무시한다는 거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정당은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 연휴에서 안철수를 국민의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최악과 차악이 경쟁하면 차악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4자 방송 토론을 거부한다면 선거방송 준칙에 따라 국민의힘 후보를 빼고 3자 토론을 진행하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심상정은 해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자 토론 회피하지 마시고 토론장에 당당하게 나오시고요. 지금 41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80여일 동안 토론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절반이 넘어갔는데도. 이건 이 자체가 저는 국민들을 그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법원이 최근에 양자 토론 안 된다라고 했던 건 지상파 3사가 31일에 하겠다는 그 토론에 대해서 양자 토론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다자 토론은 다자 토론대로 지상파든 우리 뭐 종합평선 채널이든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법정 토론도 있으니까. 네네. 다자 토론과 별개로 국민들 중에는 상당수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을 보고 싶고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꽤 높을 것 아닙니까? 네네. 사자 토론도 하고 별도의 양자 토론을 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 법적으로는 이제 그 토론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에 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은 반드시 제가 봤을 때 4자 토론 내지 5자 토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5석 이상 갖고 있으니까 정의당 당연히 들어갈 거고 안철수 후보가 5% 이상의 지지율은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되니까 안철수 후보 들어갈 거고 만에 하나 이제 허경영 후보가 5%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뭐 5자 토론까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특별한 양식 같은 것들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근데 이 언론기관에는 종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채널A가 그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 그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가처분 들어와가지고 인용이 되면 그때 못하게 되는 거죠. 아, 이 개개건을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또 가처분할 수 있다? 네, 건건마다 가처분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김병민 대변인한테도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양자 대결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중계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중계를 하겠다라고 하면 예컨대 채널 A에서 딱 할 테니까 하자. 그러면 채널 A 종편도 이제 그 선거법에서 나오는 그런 그 언론 기관이기 때문에 종편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무슨 뭐 연구소니 무슨 뭐 공감 TV냐는 그런 유튜브에서 하게 되면 뭐 3프로 TV 같은 데에서 두 사람 해놓겠다고 하면 이거는 가처분을 통해서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아무런 중계 없이 두 분이 이야기한 그 기자들이 받아 적은 걸 갖다가 이야기하겠다는 건지 언론만 봐가지고 저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히 중계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정확하게 가처분에 대한 내용이 지상파가 방송을 하는 것은 중요한 선거 운동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그 두 사람한테 주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범위를 다시 따져보면 종편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채널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영준 님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상파 3사가 초청해서 그 무대를 두 사람한테 깔아주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특정 공간에서 토론회를 우리끼리 마련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 개별적인 취재가 들어오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송출하게 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남았던 전체 풀 중계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내용들 특정에 대한 내용들을 또 얼마든지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양 정당이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27일이니까 이제 합의만 좀 빨리 서두르면 잘하면 31일 양자 토론 할 수도 있겠군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심은 천심이고 저희 돌직구쇼에 민심 진심도 있습니다. 최신 여론조사 흥미로운 포인트들 몇 가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여러분들께 최신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여러분들은 안방에서 편하게 TV를 통해서 김진 앵커의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 보고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형 미디어월에서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금 생각해 보실 겁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 같은데 이런 여론조사 응답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A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세대별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조금 달랐습니다. 자, 먼저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79.8%가 나왔습니다.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은 13.0%가 나왔고요.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2.5,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2.5,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1.0, 잘 모르겠다 3.7. 그러니까 투표하겠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뜯어보면 김영주 의원님, 20대들의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라는 응답은 50%대밖에 안 나오는데 20대를 제외한 30, 40, 50, 60, 70은 80%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보면은 이번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의 경우에는 2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그래도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어요. 그러나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느 후보도 그 여성들에 대한 이대녀에 대한 장악력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20대,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밈이랄까요? 어떤 마음 상태 자체가 사실은 기존 정치인들, 기존 정치판, 양당 구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이준석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20대 특히 남성들은 말하자면 보수층, 국민의힘에 좀 많이 가 있는 편이 사실이고, 근데 20대 여성들의 경우는 아마 우리 삶이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의외로 이번 대선의 후보 누구도 그들을 대상으로 포커싱한 주요한 의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 30대가 투표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좀 약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군대라고 하는 측면, 또 신혼, 어떤 청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정확하게 아직까지 20대 여성들의 표심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20대 남성들도
반응은 하고 있지만 적극적 투표층으로까지 이끌어내지는 그렇군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는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어떻게 지지율이 나오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하나씩 보죠. 먼저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이재명 32.0, 윤석열 41.3의 지지율 격차를 보입니다. 상당히 지지율 차가 벌어지는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어떨까요? 이재명 후보가 24.9%, 안철수 후보가 45.6%의 여론조사 결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매체들에서 보도를 해주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시에 지지층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건데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조금 전에 봤던 그랬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 중에 28.9%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 중에 단 2%만이 윤석열 단일화 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윤석열 후보 지지자 중 65.6%가 안철수도 지지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 중에 무려 19.7%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비교해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 중에서 단일화 시에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포인트는 2%밖에 안 되지만 안철수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19.7%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말고 이 전에 거 한번 좀 틀어주시죠. 바로 연결돼 있게. 그러니까 단일화가 됐을 경우를 계산해서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를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남는 지지율이 2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여론조사가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다자구도를 놓고 산정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에게 고정된 지지층들의 숫자를 상정하면 24.9%라는 숫자는 현실적으로 매우 부적합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왜 이재명 후보의 한 20% 가까운 포션의 지지자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수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선택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조금 전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2.9%의 이재명 후보 지지차가 19.7%가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건 상당 부분 역선택이다. 왜냐하면 저 수치를 다시 한번 앞에 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상식적이고 추세로 바라봤을 때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가지 않는 단단한 추세에 나타나 있는데 이게 저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후보 걸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일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저는 굳이 놓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다자구도 속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재명 32, 윤석열 41 이 정도의 수치로 벌어져 있는 다자 간의 구도 속에서 여론조사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단일화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구도 속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우세를 점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많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이 단일화를 가정하면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많게 나오는 건 이재명 지지자들의 역선택 때문이다라는 해석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두 번째 거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의 지지층 이동 차이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띄워주시죠.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서는 28.9%만 윤석열 후보를 응답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 중에서 65.6%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얼핏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자층의 결집도가 약한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이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건데요. 전체적인 여론조사 지지율의 모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40%가 넘는 지지도가 많이 나오고 안철수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도는 한 10%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모수에서 얼만큼 이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단일화 국면 속에서 만약 일이 진행되게 된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들까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를 좀 의미를 두면 어떨까 합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인 여야 후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윤석열 불붙은 공약 경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호남을 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호남행부터 살펴보시죠.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가지고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광주는 저에게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사회적 어머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 아무래도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의 어떤 몰표를 호소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경상도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고 전라도는 호남은 소외가 됐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광주 혹은 호남이 이제 민주당 표의 텃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단지 표적으로 몇 개의 표를 얻느냐뿐만 아니라 그게 신호가 돼서 전국으로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얼마나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주나 호남에서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요?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표심을 다잡기 위해서 이제 광주에 간 것 같은데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그동안 영남 지역으로 중심적으로 어떤 개발이 이루어졌고 호남이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네. 그 소년공으로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보니 관리자들은 대부분 영남 사람들이고 거기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호남 지역 사람이었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었고 이것은 박정희 정권이 의도적으로 뭔가 영남만을 더 챙겨주고 개발시킨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만 해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치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광주에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다 이렇게 영남과 호남을 갈라치기 해서 영남만 키워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똑같은 이제 발언이 뭐가 있었냐면은 예전에 또 역시나 영남 지역에 가서 전두환 대통령도 물론 잘못을 많이 했지만 경제적으로 잘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 전에 광주에 가서는 전두환의 비석을 밟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남 지역에 가서 하는 이야기랑 호남 지역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발언의 진정성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영남 지역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호남 지역에서 하는 말이 다른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로 그럼 민주당이 한 번도 집권을 못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3번이나 집권을 했는데 그동안 그럼 호남 지역을 안 키워주고 뭐 했습니까? 지금 그 모든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못 때문에 지금 호남이 소외되었을까요? 그동안 3번이나 집권을 했는데 왜 계속해서 호남 지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의 해설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장남의 이른바 병역 입원 특혜 논란 의혹이 여야 간에 치열합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정상적인 청원 휴가를 사용해서 수술을 민간병원에서 받았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군 인사를 통해서 성남에 있는 국군 성남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야당의 전주혜 의원은 당시 저 청원 휴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민간병원 수술을 받기 위해서 냈다는 청원 휴가 기록이 군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해당 시기에 청원 휴가 사용한 장병은 5명인데 이재명 후보 장남의 복무기관과 불일치한다. 이 후보 장남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야당 주장부터 한번 좀 들어볼게요. 김병미 대변인님, 전주혜 의원이 군의 기록을 확인한 겁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직접 휴가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떼서 이제 좀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군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게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뜨거웠던 공방이 됐지만 그 이후로 수사 등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됐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에 관한 일은 지난번 불법 도박에 대한 일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켜켜이 쌓여져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관련된 정확한 병적 기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혜 의원의 주장은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위해서 청원 휴가 기록이 없다라는 전주혜 의원의 주장인 건데 김용주 의원님 지금 두 가지예요. 즉 인사명령을 통해서 성남 수도병원에 정상적인 군의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건, 두 번째는 청원 휴가를 정상적으로 해서 민간 수술에서 병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기록적인 확인 문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문건이 나온다면 뭐 논란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한 신청은 본인만이 가능하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고 있고 조만간 민주당 입장은 그런 그 해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윤석열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내걸었는데 김수현 교수님, 저거 문재인 대통령도 내걸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 공약 아닙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단지 대통령만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그 청사에 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 그리고 청와대 안에는 그런 집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회기장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부지를 광화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출근을 할 때마다 그러면 그 도로 같은 것들을 다 보안 때문에 다 통제하면 그 아침에 지옥같이 막히는 광화문 일대가 그럼 다 마비가 될 텐데 예. 사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사실 또 그 청사 주변에는 여러 가지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의 뭐 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예. 보안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대통령 본인은 물론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사람들과 훨씬 더 소통하고 청와대 안에 갇혀서 무슨 일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과 소통하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고 또 민심도 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안이 없이 그냥 무조건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동아신문들은 현실성 부분에서 좀 회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 같고 밑에 서울신문 제목 보니까 헬기장 부지는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 광화문에서 김용주 의원님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의지를 밝혔으나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호처에서 아마 반대를 그랬습니까? 세게 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그 정부종합청사를 쓰려 그러면 실제로 보면 방호벽이든 뭐 여러 가지 보안, 뭐 도청, 뭐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당장 뭐 3월이면 대통령 선거 뭐 취임은 5월이라 하더라도 4, 5개월 앞에 저 건물을 완전히 대통령이 집무실로 바꾸기에는 시간적인 부족이 있고 김성현 교수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할 때 뭐 실제로 대통령이 뭐 지금 현재 총리 공간을 쓰시겠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짧은 구간입니다만은 출퇴근 시에는 또 막아놓고 출근 퇴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얼마나 감내해야 될지. 대통령이 시내 길을 이동할 때는 신호를 통제하죠. 신호기 경찰이 다 잡고 교통 정체 없이. 왜냐하면 폭탄이나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차가 도로에서 신호대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이게 원칙이잖아요. 경호의 원칙.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공간 자체도 협소하고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되는 분의 의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본인은 경호를 최소화하고 하겠는데 당장 대통령이 되시면 예. 그와 동시에 뭐 청와대 같이 일하는 식구들은 뭐 민간인도 하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상당히 또 어려운 난제다 그렇게 봅니다. 김병민 대변인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냥 의지인 거죠?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죠? 일단 청와대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시민들께 어떤 공간을 돌려드릴지는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얘기고요. 대통령이 되겠다면 되고 난 다음에 대한 후보자의 강력한 의지라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정부를 운영하겠다에 대한 의지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 들어 있게 되면 우리가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그 안에 소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부처가 좌지우지되는 일들이 거듭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부 종합청사로 출근해서 여기에 있는 참모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고 이 안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민간의 많은 전문가들과도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대통령에게 그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만이 대한민국 국정이 제대로 둘러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윤석열 후보의 의지인 것이고요. 나머지 이 경호에 대한 문제, 교통에 관한 문제 풀어낼 수 있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선출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엔 뜨거운 소식 2가지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 하나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핫투입니다. 첫 번째 실루엣의 정체는 유시민, 한동훈 두 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특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봤다라는 주장을 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두 분이 만났습니다. 먼저 한동훈 검사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정영치 변호사님, 한동훈 검사장이 작심 발언했습니다. 권력자들, 유시민 씨 등 자기들은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 특권 계급이냐 행동한다라는 한동훈 씨 작심 발언인데 일단 법적인 쟁점이 뭐죠? 일단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 네,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조작을 해가지고 널리 이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를 훼손을 당했다. 원래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한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저한테 누가 욕을 딱 했다. 그럼 제가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만으로도 피해가 되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법원에서 이제 검사가 물어본 거예요. 증인으로서. 도대체 그런 명예훼손의 피해 말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그 피해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상적인 피해 말고 구체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잘 나가는 검사였는데 무려 4번이나 좌천을 당했다. 좌천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실권도 없고 거의 이제 검찰 조직에서는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시그널을 받았고 그다음 뭐 심지어 나이는 더 많지만 후배인 그 뭐 정차장 있지 않았습니까? 폭행까지 받았고 압수수색도 2번이나 당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피해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어제 증언을 한 겁니다. 유시민 씨도 이어서 재판에 등장을 했습니다. 유시민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변론하실 때 뭐 입장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뭐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발언을 했던 것이다. 이 주장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요, 오늘은 증인신문 일이라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한동훈 부원장 측에서는 좀 다른 사람 계좌 압색 등의 정보 열람하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경심 씨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거 왜 저한테 묻습니까? 네, 들어갈게요. 유시민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유시민 씨가 법정에서 대면한 순간도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자, 방금 정익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장면, 이 장면 나왔고요.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등 한동훈 검사장 특정한 발언이 아니다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라고 했을 것, 사실상 우리를 특정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서로의 주장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씨와의 합의를 거부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재판부가 유시민 씨와 합의할 거냐 3차례 질문했지만 거짓말 피해자는 저뿐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합의 못한다. 거부했습니다. 저는 합의 의향이 있다라고 유시민 씨가 얘기했군요. 오늘 보니까 한 검사장이 하실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법원에 나오면서도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유시민 씨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게 너무나 명백하고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유시민 씨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유시민 씨가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저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면 이분 또 그럴 거기 때문에. 자,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익진 변호사님? 일단 합의가 중요한 게 그 명예훼손죄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은 이제 처벌받지 않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군다나 유시민 전 이사장이 옛날에 사과도 했었어요. 그 말을 스스로 자인한다는 그런 취지가 됐던 것 같고 아마 유시민 이사장은 그렇게 본인이 사과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유야무야 될 걸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이사장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아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형사 고소를 하는 이유는 민사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도 뭐 몇 억인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형사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의 추측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실루엣의 정체도 마저 공개하겠습니다. 박은정 지청장이 보고를 7번 묵살했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표를 낸 박하영 차장검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계좌 추적 포함한 추가 수사 불가피하다라고 최소 7차례 보고를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은정 지청장이 이를 묵살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김호수 총장도 다시 정확하게 하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어떤 대신 공간인 만큼 훨씬 의혹이 있다면 빨리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경위를 지금 이제 무마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박하영 차장검사 얘기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무마했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박은정 지청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것이고 빨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의혹을 밝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전 16,09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 관련된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60초 광고 후에 저희들은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이 설 연휴 기간에 낮 12시부터 나의 선택 뉴스 앤 이슈가 특집으로 방송이 됩니다. 저는 설 당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낮 12시 설 특집 나의 선택 뉴스 앤 이슈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그리고 행복한 설 명절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설 연휴 설 당일 화요일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